예, 저는 지난 9월 1일부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위촉된 우동기입니다. 오늘 아주 시적절한 시기에 우리 구자근 의원과 진영대 의원께서 이 세미나를 주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일을 시작한 지가 한 달이 조금 넘습니다만은 갈수록 대단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 어떤 정부 할 것 없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규제가, 정책적 기조가 국가의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좀 다른 모습이, 지금까지는 정부의 구호였다면은 이제는 주민들의 구호가 되어버렸다. 각 지방의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욕구, 기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하루하루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저도 대단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또 책임감도 느낍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거 때부터 지방시대를 주창한 그 이유도 있겠지만은 지방시대에 대한 그는 기대가 공간적으로 보면은 80%도 넘는 지역이 여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구자근 의원이 이 세미나를 주최하지 않았나. 제가 오면서 산자위에 소속되고 왜 구자근 의원이 이런 세미나를 주최하는가. 정말 피눈물 나는 속마음을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이 김장호 시장님 오셨던데, 구미 시장님. 이 두 분이 그렇습니다. 일관된 1900 대통령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제정된 법이 가장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었고, 계획이 국토건설 2차 국토건설 종합계획부터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제대로 작동되었으면은 구자근 의원이 주최하는 오늘 이 세미나는 없었지 않았겠나. 또 구미시장께서도 되게 바쁜데 여기까지 뭐하러 왔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의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완화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유탄받은 지역이 구미입니다. 구미가 유탄을 맞아서 LG가 파주로 가버리고 삼성에는 연구소를 만들었다가 땅 파다가 그만 평택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지금 구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구미가 지금 공장 가동률이 구현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6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00%가 되어도 신동할까 말까 한데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현 주소입니다. 구자근 의원은 정말 내가 존경스럽게 생각한 것이, 여러분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보면은 공천 잘 받아서 하루아침에 국회의원 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다른 분이세요. 제가 거는 기대도 거기에 있는데 정말 정치에서 삶을 바꾸겠다는 뜻을 두고 시의원, 도의원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천 잘 받아서 하루아침에 태어난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아마 이 정책에 대한 집념이 대단히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1970년대 후반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몇 차례 시행되면서 농촌 인구들이 수도권에 집중이 가속화될 무렵이 78년, 79년부터가 대단히 급속도로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게 국토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도권이 너무 비대화돼서는 곤란하겠다. 물론 그때는 지금과 다른 문제가 안보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안보적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울이 집중돼서 되겠나 해서 임시 행정수도 건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종시 옆입니다.
그거를 하면서 생각하신 것이 우리나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없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국토연구원입니다. 그때는 국토개발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개발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국토의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계획이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성안이 되었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법률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인데 대단히 강력한 법. 지금 같으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같은 것은 아무리 서울의 산업, 경제 모든 기능이 집중됐다 하더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법을 한번 보면은 지금 뭐 종이호랑이처럼 돼버렸습니다만 굉장히 강력한 법이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수도권 내 대학은 신설하지 않는다. 기존 대학도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래서 지방에 서울에 있는 연대 고대를 시작으로 해서 분교를 만들었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한 그것이 바로 그 법 때문이었습니다. 또 산업은 제조업이나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은 수도권의 입지 자체가 불허되어 있습니다. 입지할 수가 없었죠. 그 법이 있었으면 오늘날의 평택, 파주는 없어졌습니다.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법이었다. 그 법이 IMF 때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법하고 똑같이 이렇게 강력한 법이 유효하고 지속이 되었는데 이 법에 흠결이 가기 시작한 게 훼손이 된 것이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첨단 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이것을 DJ 정부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풀리기 시작한 것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첨단 업종을 비롯한 또 첨단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학에 야간이 생기고 또 지방 캠퍼스에 된 인력들이 수도권에 와서 수업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정책이 없었으면 아마 파주하고 평택은 오늘날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이건 학교에도 많이 와 계십니다만 우리 학교에서 믿었던 가설 중에 산업화 이루어지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은 정보, 통신, 교통, 문화가 발달하면 할수록 분산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분산 정책을 통해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가설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학계의 가설이에요. 우리는 그 유럽에서는 지금도 그 가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좀 다른 형태입니다만 일본의 신칸센이 개통이 되고 난 다음에 동경과 오사카의 양대 축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되고 3대 도시 나고야가 요코하마에 밀리고 나고야의 경제 기능이 오사카에 흡수되는 그런 형태를 자아냈습니다. 우리도 KTX로 인해서 대구 경제권이 와해가 되고 부산과 서울 측이 커지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 또 DJ 정부 때 시작했던 고속도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하는 이러한 최첨단화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겪어보니까 경제통신 문화에 발달하면 할수록 그것이 직접 효과가 대단히 크고 새로운 가치와 정보가 창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처럼 동일 업종이 동일 지역에 바글바글 할 때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먹자 골목이 있습니까?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안타운 제외하고는 먹자 골목이 없습니다. 이런 문화적 요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수도권의 50% 이상의 정치, 경제적 이 기능들이 다 집중된 거 아니냐. 이제는 인구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설정한 것이 맥시멈 35%였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그게 2019년에 50%를 넘었었잖아요.
이제는 국회의원 수도 수도권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것이 중간에 보정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MB 정부가 시작한 5+2 광역권 경제체제. 이 광역경제체제를 가지고 수도권 경제기능에 필적할 만한 큰 경제권을 지역에 육성을 해보자. 근데 그것이 초반에 뭐 광우병 뭐 어떻게 해가 MB 정부 때 그것이 잘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것도 YS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었습니다. 광역권 경제권 형성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행정구역 간의 연합체, 이것이 행정통합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기초와 광역이라는 이계층제, 투 타이어드 시스템, 이것을 한 계층제로 나누고 북한과 관계를 고려해서 광역단체 수를 늘리고 하는, 이것을 행정구역 개편을 부분적으로만 대도시를 조금 키우고 대도시 주변에 있는 군을 편입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리고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은 손을 대지 못한 채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해 가면서 행정구역 개편을 해보자.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울경 경제통합체제 지사 한 번 바뀌어버리니까 깨져버립니다. 대구 경북은 행정통합까지 합의를 했다가 또 시장 바뀌니까 이게 없었던 거로 돼요. 그래서 MB 정부 때 시작된 5+2 경제권이 제 기능을 발휘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집중이 됐겠나. 이러한 자성도 해봅니다. 또 하나 대단히 아쉬웠던 것은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창조경제입니다. 지금 지역이 목말라 하는 것이 기업다운 기업이 우리 지역에 한번 입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면 대기업 입지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좀 입지가 되었으면 좋은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니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이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 넘어가면서 달라지지 않겠나는 그런 큰 기대를 갖게 되었죠. 그 창조경제의 핵심은 연고 있는 재벌 회사들이, 그룹들이 지역을 하나씩 맡는 겁니다. 그게. 부산은 롯데가 맡고 삼성은 대구가 맡고 이런 구조였죠. 이게 지역별로 전부 배당이 돼요. 기업으로서 못마땅했지만은 그 정책이 시작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나 탄핵으로 인해서 그 정책은 오더간 데 없이 이름만 창조경제센터라고 아직도 이름은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두 번의 기회, 참 아쉽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대기업의 유치를 지방이 기대해 볼 수 있겠나? 이제는 뭐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나 지역 기업들을 대학은 이제 뭐 3분의 2는 다 죽어버린 거죠. 저도 지난 9월 20일까지는 지방대학 총장을 했습니다. 제가 총장직을 던져버리고 균형발전위원회를 맡을 때는 지방대학의 문제는 한 대학에 한 사람 리더십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노력으로도 이제 불가능하다. 국가 경영 시스템의 판을 바꾸지 않고는 분권적 국가 경영 시스템이 연방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지방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성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면은 그럼 윤석열 정부는 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더 집적되는, 더 집중되는 그런 결과를 자아내는 정책을 왜 깃대를 들었을까? 저는 이것이 두 가지의 문제의식에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는 수도권만에 기대고 의존해서는 성장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불 조금 넘어서 지금 허덕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 도쿄를 한번 예를 보면은 우리하고 한 20년 이렇게 뭐 학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시차를 두고 아주 비슷한 형태를 걷고 있거든요. 20년, 30년간의 저성장 시대, 일본 사람들 잃어버린 30년. 근데 지금 취업률이 100%고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이 미리 선배 입도되는 형. 근데 놀란 것이요. 임금이 89년, 9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졸 초임이. 그 비싸던 도쿄의 집값이 거의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쿄에 라면집이 생겼습니다. 긴자거리에. 또 동경역 뒤에 부티크 거리로 유명하던 야에스 구찌라는 팔중지역 밑에 지하도는 최고급 부티크 거리가 지금 선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지대가 지가가 내리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산업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그런데 일본은 저성장을 거치면서 국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은 일본의 가계저축이 튼튼하기 때문에 일본은 그래도 견뎠습니다. 우리는 걱정을 하는 것이 국가 부채 문제가 아니고 가계부채죠. 그걸 가지고 생기다 이제는 가계저축이 이제 바닥이 나니까 제조업에서 일본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근로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내렸습니다. 집값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호텔 값은 서울의 반, 밥값도 거의 반 수준입니다. 이런 경쟁력을 가지게 됐. 과연 서울이 이제 새로운 성장을 가질 수 있는 수도권의 그런 여건이 될까? 이 전문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70학번대, 72학번으로 서울에 취업을 했을 때 전세 자금을 부모한테 못 받아도 17년에서 20년 되면은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여러분 100년 걸리겠습니까? 대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근데 저도 지방에 있다가 이번에 올라오면서 방을 구하려니까 살 집이 아니라 못 구하겠더라고요. 70까지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못 구한다면은 우리 젊은 청년들의 취업을 서울에 했다 하더라도 어디에 살 거냐?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일본이 그렇게 했습니다. 고도 성장기 때. 그것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러한 반성, 새로운 성장의 주동력을 지방에서 얻자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 또 하나는 지방이 완전히 소멸이라는 단어가 이제 낯설지 않고 소멸 순서가 1번, 2번 붙여져 있고 지방대학은 문 닫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방민들이 겪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이것 또한 국가로서는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지방이 정말 소멸됐을 때 이것을 다시 복원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같으면서도 다른 양상을 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들고 나왔지 않느냐. 이 자리에는 인수위 때 지역규모 특별위원회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오늘 발제도 하고 하십니다. 이 의식이 그럼 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확산이 됐을까?
기대는 굉장히 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반신반의야.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지역 주민들은 시민들이든 더군다나 대학부터 야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라고 그랬는데 처음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지방시대 아니지 않느냐. 정말 믿어도 될까? 그것이 정권 이양기 초기에 일어났던 두 가지 정책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지방시대의 가치가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자아내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 정책이 뭐냐 하면은 지금 반도체가 대단히 지금 뭐 공급 과잉입니다만은 지금 몇 개월 전만 해도 반도체 부족으로 뭐 야단 났을 때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반도체 양산을 하고 더 늘리려니까 라인을 더 증설하는데 인력이 없다. 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그 인력 양성을 하도록 정책을 수립을 요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교육부란 사람들은 그거 해야 되는데 수도권 정원을 못 누립니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왜 그거 못 누리느냐? 왜 못 늘리느냐? 이런 정책 부서에서 단세포적 발상으로 비롯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을 엄청나게 실망시키는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좀 더 정치하게 고민을 해봤으면은 충분히 수도권 정기계획법이 다 풀려나고 남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수도권에 있는 학부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것. 두 번째가 수도권에 첨단 기업 업종 아닌 기업이 대기업이 입지 못하는 이 두 가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실상 수도권 그 강력한 법이 이제는 뭐 다 너덜너덜해져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원을 늘린다고. 정말 정권 이양기에 뭐라 할까요? 참 믿기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해버려요. 충분히 실무진에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해결될 수 있는 아무런 문제 없는 정책이 그렇게 문제 있게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인력을 크게 봤을 때 시기의 문제고 빨리 인력을 양성하느냐 문제고 하나는 인력이 양이 부족한데 현장 인력과 연구 인력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장 인력은 대부분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대학과. 그러면 현장 인력은 지방대학이 맞고 연구 중심 인력은 수도권 대학들이 만났으면은 수도권 정규계획법 개정하지 않아도 수도권의 학생 1000명을 입학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대학원 정원을 통해서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했던 정책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때는 교육부 장관도 없을 때입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 후보자가 아마 취임을 하면은 이 정책은 보완과 수정을 거쳐서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정책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게 학생 1000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숫자로 봐서는 별거 아닙니다. 어차피 지방대학에 뭐 수만 명씩 정원이 부족한 형편에 1000명 늘려본들 하지만 이게 상징성이 갖는 그 의미가 지방 학생들, 지방대학, 지역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 거죠. 또 하나 유통기업의 수도권 입지. 지금은 IT 첨단 업종 아니고는 수도권에 입지할 수 없었습니다. 자, 외국에 나갔다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데 해외 유치 기업에는 혜택을 주면서 우리 기업이 나갔다 돌아오는데 왜 혜택을 안 주느냐.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풀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의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정책적 의구심을 가지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되돌아보면은 이게 풀렸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닐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자치분권법하고 균형발전법을 통합하면서 일종의 규제법 속에 뭐가 들어있나? 원래 이게 균형발전 자치분권법 핵심이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큰 중요한 두 가지 프로젝트가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지역균발특위에서 만들어낸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자유특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프로젝트가 벌써 법적으로 지금 입법에 있는 법이 통과되면은 그 두 가지 대단히 의미하는 바가 큰 두 가지 프로젝트 법이 생기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화할 수 있는 개별입법이 산자부하고 교육부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기회발전특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사하는 바는 이미 미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많은 자료와 많은 경험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10일부터 있는 지방시대 박람회 부산에서는 이 기회발전특구를 고안한 미국의 학자가 참여를 합니다. 교육자유특구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자, 교육 문제가 이렇게 서울대학을 옮기고 지방대학, 사립대학까지 옮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나라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능하지도 않는 정책까지 국가가 규제를 하지 말으라고 국민들이 주장을 하고 기업들이 또 한쪽은 규제를 할 수 없는 범위까지 규제를 하라는 주장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여러분, 사립대학을 왜 옮긴단 말입니까? 가라고 갈 대학이 있습니까?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학을 강제로 이전하?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대학을 옮기려 해도 못 옮겼습니다. 그 대신 관악에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교육자유특구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 내용은 용역 단계이고 많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규제로 이루어져서 규제 덩어리가 교육 분야죠. 아마 산업보다도 훨씬 더 심한 규제 덩어리가 교육 관련 규제입니다. 또 지침 행정이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갖는 것이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심지어 어느 것까지 규제하는지 아세요? 한 대학에 편입생을 모집하려면은 학과별 정원까지 너 A라는 학과에는 3명을 편입생을 모집해라. 너는 5명이라. 학생 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빼고 나서 남는 정원이 있으면은 그 편입으로 모집하면 됩니다. 이걸 전부 대학별 토탈 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라 학과별로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도체 분야가 해결이 안 되고요. 여러분, 반도체 이번에 정원을 늘려줬지만은 학생 모집은 언제 하나 하면은 2023년 11월에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2024년 3월이 돼야 입학하게 됩니다. 졸업한 데 4년, 입학생 모집할 때 2년, 군대 2년, 8년이 돼야 남학생인 경우에는 입직을 하게 됩니다. 8년 뒤에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이 어떤 주소에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까? 여러분, 아무도 장담 못하지만 어쩌면은 반도체 인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해결하려면은 빠른 시간에 반도체 인력을 양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대학 학점 요즘 120학점, 우리 170학점하고 저는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공계열에 지금 취업률이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중화학 쪽, 기계 이쪽에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럼 그 학생들이 반도체 쪽에 2년간 전과를 한다든지 편입을 해서 졸업하면 2년 뒤에 필요한 반도체 인력을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못하는 게 교육부가 학과별 정원을, 편입 정원을 주기 때문에 이 제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규제 덩어리죠. 진짜 이거 한번 풀어보자. 얼마 전에 박순애 장관 취임해서 후보자 할 때입니까? 취임했나? 학령 학제 개편과 취학 연령 문제를 끄집어냈다가 그 소중하고 꼭 우리 세대가 고민하고 해결해 줘야 될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될 그러한 가치 있는 정책이 하루아침에 그냥 푸세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꼭 6년 해야 되느냐? OECD 국가 중에 첫 직업을 가진 연령이 나이가 3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인구도 적습니다. 그러면은 인구 적은 나라에서 노동력을 확보하려면은 인구 적은 만큼 생애 노동 시간을 늘려줘야 됩니다. 생애 노동 시간을 늘리면은 정년 퇴직을 늘리면은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지만 입직 연령을 당겨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엄청나게 성숙도가 빠르고 또 IT 쪽은 4년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4학년 되면 필요가 없는 학문이 돼버려요. 또 학점수도 120학점으로 줄었고 3년 만에 졸업시키면 안 되나? 대학 시설은 반을 1년에 놀고 있는데 이거는 법 개정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원장들이 지난번에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유치원이 아니라 이제는 유아학교를 해서 2년도 유아학교를 거쳐서 초등을 줄이고 이런 또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학교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나오는 대안학교도 가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학교가 대안학교.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특정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되든 광역자치단체가 되든 한번 해보자. 또 이것이 기업발전 특구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면 더 바람직하다. 여러분, 그런 규제 속에 우리나라에 또 어떤 지역이 있노 하면요, 경제자유특구 속에는 우리나라 교육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2개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송도의 최저익 스쿨하고 대구 경제특구에 미국 메인주에 있는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 적용을 하나도 안 받고 미국 학교가 그대로 옮겨와서 미국 졸업장을 주는 학교. 거긴 단지 우리의 국어하고 역사만 가르치면은 졸업장을 2개 반, 우리도 인정을 해주는. 여러분, 제주도의 특구 국제학교가 맞지만 그건 우리 교육법에 적용을 받는 국제학교. 우리 교육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학교가 벌써 2개 지역에 2개 학교가 거의 벌써 10년 가까이 돼요. 이런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교육자유특구를 가져가 본다면은 정말 지방의 새로운 발전 동력의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자, 이런 것을 꿈꾸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라는 게 뭘까?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경제적 효율성, 비효율성을 가지고 균형 발전 정책을 다루었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자유와 공정입니다. 공정, 자율, 희망. 그러면은 수직적으로는 자치분권을 통한 국가 권력, 중앙 권력의 공정. 횡초의 공간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통한 공간적 또는 공간의 공정. 이것은 대단히 가치지향적이고 정책의 폭을 대단히 넓힐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을 투입할 수 있는 가치체계이고 정책적 근거가 된다. 우리는 거기에 희망을 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서 시도지사들하고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중앙지방협의회. 그것도 이름을 앞으로 지방중앙협력회의로 바꾸기로 했습니다만, 그날 분위기를 보면은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면서 이 연방제 나라에 왔는가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자치분권법하고 균형발전법을 통합하면서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 학계에서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걱정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때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부르짖으면서 안 되었는데 또 통합해서 행정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가 돼가 무슨 힘이 있겠노? 부총리급 행정위원회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주장입니다. 그 가치와 그 배경은 100번 이해가 돼요. 그러나 행정기술상으로 볼 때
행정위원회는 단일 개별 업무, 특정의 업무만을 행정위원회로 떼가지고 카운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의 업무는 외교, 국방, 법무를 제외하는 모든 부서가 다 관계돼요. 이 다 부서가 관계되는 것을 행정위원회를 할 때 옥상옥의 문제, 기능 중복의 문제, 대단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겹쳐질 수가 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지만은 지금 균형발전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기대하는 위원회는 단순 자문위원회가 아니다.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자문위원회. 그래서 관계부처가 법적 구속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를 거치면서 많은 그런 제안들이 있어서 지금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각 부처가 에게 균형발전 정책과 균형발전위에서 요구한 것이 실행되고 이행될 수 있는 담보적 장치를 하겠다. 해야 한다. 하지 않을 때는 이런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대단히 힘있는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를 두면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말 실행이 되겠나 이런 우려하는 점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부총리보다 더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위원장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저출사 고령위원회는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지만은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나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 모든 분들이 걱정하시는 균형발전 정책의 이행과 실행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필요성에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와 함께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중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들 모여서 더 좋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많은 대안들을 주시면은 저희 위원회를 앞장서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장 뭐 할 거냐고. 지방시대 개념, 5개년 계획 만들 때까지 기다릴 거냐. 단기적으로는 지금 두 가지 정책을 바로 킥업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지방대학 회생 문제, 하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 놓은 기구들이 2차 공공기관이 약 한 355개쯤 돼요. 이것을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세종시로 가거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도 연말 안으로 세종시로 이전을 할 겁니다. 아마 뒤이어서 대통령 직속 기구부터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이 되면은 빠르면은 임대를 쓰고 있는 이런 기구들인지 건물을 짓지 않는다는 그런 기구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옮기는 2차 공공이자는 지난번처럼 혁신도시를 건설해서 대규모로 가는 기구들이 없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을 겁니다. 신도시에 여유가 있는 토지는 활용하겠지만 기성시가지를 활용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 지방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놓으니까 지방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이라는 게 국토부에는 도심 재생 사업을 또 합니다. 그 기능을 빼내놓고 또 거기에 채워넣고 새로운 사업을 보죠. 만약에 기성시가지에 폐교된 학교를 활용한다든지 공익시설 부지나 공공건물을 활용한다면 매우 빠른 시기에 공공기관 이전이 또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학교가 폐교가 되면 교육경비도 대단히 절감이 될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도시에 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 수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50%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책 효과도 대단히 크다. 그런 틀 속에서 추진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